이 제보자께서 보배드림이라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걸 지금 올리셨는데 그 며칠 전에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. 네, 제보자는 울산 중구의 한 빌라에 살고 있는 여성이고요. 지난 4일 오전 9시쯤에 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. 택배기사나 검침 직원인가 싶었는데 문을 너무 세게 두드려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인터폰을 봤더니 현관문 앞에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어슬렁거리면서 서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제보자가 확인하는 걸 알자 이 화면에 잡히지 않게 숨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문을 거의 부술 듯이 치고 초인 정도 계속 눌렀는데요. 이런 행동을 무려 약 30분 동안이나 했다고 하고 제보자는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결국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. 자, 뭐 둥둥둥둥 막 두드리고 지금 계단 밑으로 살짝 숨어 있어요. 자, 그런데 잡혔습니다. 간신히. 자, 일면식도 없었지만 알고 보니 옆 빌라에 사는 사람이었다.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사람이 찾아온 이유. 네, 그렇습니다. 옆집, 옆 건물에 사는 20대 남성. 나 12월부터 이 빌라 집 문 두드렸고 여성이 샤워하는 걸 내가 그동안 봐서 오늘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경찰한테요? 네, 아니, 빌라 주민한테 아마 얘기했는데 그걸 다 들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제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빌라 주민들의 문도 두드리고 다녔대요. 근데 보니까 이 남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제보자와 원래 아는 사이라고 주장을 했어요. 제보자께서는 우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근데 남성이 옆 빌라 꼭대기층에 사는데 제보자 사는 빌라에 작은 화장실 창문이 있다고 합니다. 아, 그렇죠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안 보이는데 그 옥상으로 올라가면 보인대요. 깜깜하면 옥상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샤워를 할 때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샤워하는 걸 봐왔던 겁니다.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빌라 주민들도 어쩐지 옥상에 문 닫히는 소리가 좀 자주 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 지금 앞서 그 사파는 뭐 너무 이제 크게 한 거고 정말 작은 환기창 있잖아요.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? 그리고 이게 문을 닫아 놓으면 눅눅해지니까 물 마르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. 자, 조현병 환자들이 환청, 망상 등으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죠. 하지만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남성의 행동 너무나 멀쩡했다는 거죠. 들어보시죠. 주차장 쪽에서 어떤 분이 들어가실 때 뒤에 숨어 있다가 쫓아오셔서 들어오셨어요. 그리고 그 장갑 끼고 있잖아요. 저는 그것도 솔직히 찜찜하거든요. 경찰관한테 여쭤봤을 때 뭐 그 사람이 그냥 꼈다라고 말을 했대요. 그렇게 넘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땐 저가 조금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장갑을 꼈다는 건 지문을 안 남기려는 게 조금 더 크다고 보거든요. 경찰한테 얘기했는데 그건 계획범죄라 보기 어렵다고 하셔가지고. 뭐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게 철두철미한데요? 더더군다나 지금 보면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. 장갑 낀 거 봐요, 저거. 자, 파란색 지금 합성 그 고무로 된 장갑을 끼고 있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. 아마도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긴 한데 일단은 경찰에서 이걸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충격적인 거는 건물 밖 CCTV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빌라 들어올 때요. 지금 저 장면인데요. 예.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딴 사람이 들어갈 때 이 출입자 들어갈 때 문이 열리잖아요. 싹 따라 들어가는 모습. 비밀번호 모르니까. 모르잖아요. 싹 따라서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계획적인 거 아니냐라고 경찰에게 문의를 했다고 하지만 경찰은 어떤지 계획범죄 아니다. 보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저 남성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는 합니다. 결국 제보자는 가해 남성 대신 그 부모와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아이, 사람이 눈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? 이 가해자 아버지와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. 저는 병원은 다니고 있어요. 근데 어떻게... 아니, 그런데 사람 솔직히 말해서요. 사람이 눈이 있는데 창문 이렇게 열려있고 샤워하든 뭘 하든 뭐 보라고 있는 건데 눈이 당연히 갈 수도 있는 눈 아닙니까? 그럼 볼 수 있어요. 근데 어떻게 해보려고 할게요. 아드님이 경찰서 제가 조사하는 거 다 받았거든요.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별로 내줍시다. 저 아가씨가 좀 저기 해가지고 200에 합의를 봐주세요. 저희 변호사랑 얘기하세요. 아이씨 끊어. A씨 끊어. 오윤성 교수님, 이거 얘기가 약간 이거 같아요.
네가 그냥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고 다니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?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피해자 유발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. 사실 이게 큰일 날 뻔한 사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부모님의 저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. 사실 제일 먼저 가해자 어머니하고 만났대요. 그랬더니 이 어머니 하신 얘기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, 잠도 제대로 못 잤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뭐 끝난 것 같은데,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한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쏘아붙였다라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아버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사람이 눈이 있는데 샤워하는 걸 보면은 눈길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너무 지나치게 나가신 것 같고요. 또 정신이 이상해서 그렇지 정상인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. 일종의 2차 가해라고 보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좀 무마를 하자.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용하게 끝나고 싶다라고 해서 합의를 하자라고 종용을 해서 이쪽에서는 변호사와 얘기를 하세요라고 하니까 아까 같이 성질 내면서 전화를 갖다가 확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.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? 자, 그런데 더 청천벽력 같은 소식. 가해자 그 남성 기소유예 처분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것도 주거 침입죄만 혐의가 돼서 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 기소유예. 기소유예는 뭐냐 하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. 아주 좋은 처분입니다. 피의자 입장에서는. 저렇게 들어왔는데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강간 미수라든지 강간 예비 음모, 강간죄 예비 음모죄가 있습니다. 시도하려고 준비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안 되느냐 했는데 강간의 어떤 의도는 읽을 수 있으나 폭행 협박 시작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침입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장갑은 왜 꼈는데? 그러니까요. 조금 이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정신질환 같은 게 좀 경찰에서는 고려를 전혀 안 했다고 심신미약. 그렇지만 좀 봤을 때는 경찰이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아니면 검찰도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. CCTV 카메라 사각으로까지 숨는데. 자, 저 정도면 예비음모죄 같은 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. 자, 그리고 이 가해자 부모님 아까 들었던 에이 시끄러 어떻게든 아들을 또 집에 다시 데려오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가해자는 아직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가해자 부모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젠가 아들을 데리고 나올 거라고 했고 병원에서 치료가 다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경찰도 입원을 더 이상 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. 일정 기간 이상 입원은 전적으로 보호자가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. 가해자 부모는 아들 치료를 잘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면은 이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. 제보자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. 나중에 검찰에 연락을 해보니까 보호자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잘하겠다고 약속을 한 게 기소유예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합니다. 자, 아들내미 간수 잘하겠다 뭐 약속을 받았지만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? 내가 피해자라면? 자, 그렇게 불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그 당일날은 원래 병원에 가는 날이었대요. 저희 사건 터진 날. 아버지는 기사님이셔가지고 없으셨고요. 어머님은 뭘 하고 계셔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말 한마디로 기소유예가 됐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렇게 케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. 케어할게요. 이렇게 한다 해서 기소유예?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냥 이제는 베테랑식으로 나와버리면 저희는 이제 지금 정말 답이 없잖아요. 자, 박 교수님, 아까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. 네. 이사는 본인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피해자 보고 이사비, 이사 가면 이사비 지원. 저 이것부터 좀 걸렸어요, 아까. 저는 많이 걸리네요. 왜냐하면 지금 이 가해자의 부모님들이 이 상황을 지금 너무 경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이사비를 주겠다.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떤 큰 일이 벌어질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. 그래요.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망상이 있는 수준의 어떤 조현병이 있는 것 같은데 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누군가를 해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사건반장에도 정말 수도 없이 전해드렸잖아요. 그런데 지금
성폭행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세웠고 장갑도 꼈고 그다음에 숨기까지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보호자한테만 맡기고 뭐 보호자가 전적으로 결정해서 퇴원시킬 수 있다.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퇴원을 시키고 싶을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런데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날도 사실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었는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을 안 데려갔어요.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화도 내시니까 뭐 이런 작은 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는 태도를 가지고선 이 사람 컨트롤 못 하시거든요. 그래서 법적으로든지 좀 강제권이 좀 부여돼야 하지 않나. 좀 피해자의 마음은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. 병원 데려가는 날 부모님 두 분이 바쁘다고 야 너 혼자 갔다 와 했더니 결국 병원 안 가고 옆집 가서 저 짓을 한 겁니다.